되는 것 같다. 이거를 PDF죠 이거. 네. 보통은 이게 풀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컨트롤 L 맞는데. 하나만 눌러보세요. 네. 응? 여기는 뭐 안 되나 보네 뭐가.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려면 될까요? 네, 시작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프 1조 발표를 맡은 정책학과 이채라고 합니다. 저희 조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발표 시작에 앞서 해당 페이퍼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프로파게이션 메커니즘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리세션 샥이 발생하면 언임플로이먼트 리스크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직 확률이 증가하므로 가계는 소비 평탄화를 위해 예비적 저축을 늘립니다. 이로 인해 현재 소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가격이 경직적이라면 아웃풋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용은 줄어들고 다시 실직 확률이 증가하는 피드백 룹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그레이브스는 Flight to Liquidity, 가계는 유동성 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언임플로이먼트 리스크가 더 스트롱한 프로파게이션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크게 세 가지 실증 분석을 통해 실업 그리고 Liquidity of Asset Holdings, 소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실증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 결과에 부합하는 투어셋 탱크 모델을 이용하여 특정 상황 하에서 언임플로이먼트 리스크가 발생하였을 때 플라이트 리퀴디티로 인해 피드백 룹의 결과물인 어그리게이트 샥이 증폭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실증 분석, 투어셋 모델의 설계, 그리고 어그리게이트 샥에 대한 리스폰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레이브스가 페이퍼를 통해 답하고자 하는 세 가지 질문들입니다. 이는 중반부에 다시 등장하니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 분석을 살펴보기 전 언임플로이먼트 리스크와 관련된 구분을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언임플로이먼트 리스크가 언임플로이먼트 스펠, 즉 실업 기간 동안의 행동과 during employment, 고용 기간 동안의 비헤이비어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세 가지 실증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2번의 분석의 경우 언임플로이먼트 스펠스이므로 실업 기간의 소비와 비유동 자산의 반응에 대한 분석입니다. 3번 분석의 경우 위와 다르게 인지된 실업 위험이 고용 기간 동안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아직 실업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예비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메커니즘에서 예비적 저축 파트를 보강하는 실증 분석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실증 분석입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CEX 데이터를 이용한 세 번째 컬럼입니다. 유동 자산만 있는 non-hand-to-mouth, 비유동 자산만 있는 wealthy hand-to-mouth, 둘 다 없는 poor hand-to-mouth의 결과를 보시면 가계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실업기간 소비 감소 정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가계가 실업기간 동안 소비 평탄화를 위해 유동 자산을 사용함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실증 분석입니다. 실업기간 동안 비유동 자산 철회 확률을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실업기간이 길수록 유동 자산이 적을수록 해당 확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분석과 함께 실업기간 동안 유동 자산 소비 평탄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비유동 자산을 철회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실증 분석입니다. 이전 두 분석이 실업 기간을 다뤘다면
여기서는 인지한 실업 위험이 고용기간 동안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1번과 2번 컬럼은 소비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업 위험이 증가할 때 고용기간임에도 예비적으로 소비를 감소함을 보여줍니다. 3번 컬럼은 실업 위험이 증가할 때 고용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유동자산 투자가 감소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 번째 실증 분석은 첫 번째, 두 번째 실증 분석에서 확인했던 관계가 예비적으로도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계는 실업 위험이 증가하면 비유동자산보다는 유동자산으로 예비적 저축을 늘림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유동성 선호와 메커니즘 일부 관계를 실증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증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가계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소비 감소 정도가 상이하였습니다. 그는 가계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모두를 거래하는 투어셋 탱크 모델을 이용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은 이전에 발생한 실증 분석의 결과들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투어셋 모델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페이퍼의 경우 실증 분석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가계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하우스홀드 파트의 수식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다른 모델들과 다르게 레이버 마켓뿐만 아니라 레이버 에이전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가계가 비유동 자산에서 유동 자산으로 조정하는 경우 첫 번째 수식을 따릅니다. 조정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 두 번째 수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밑줄 친 자산 조정 비용 타우 부분입니다. 비유동 자산 은퇴 계좌에서 인출을 하려고 할 때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본 조정 비용에 포함됩니다. 코비드-19에 대응하기 위한 케어스 법안에서는 해당 조정 비용 관련 세금을 인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식에 반영하기 위해 그레이프스는 가계가 비유동 자산을 조정하는 경우 수식에 세금에 해당하는 타우를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오른쪽에 밑줄 친 부분입니다. 스몰 b는 유동자산인 채권에 해당합니다. 수식 5.2의 경우 바로잉 레이트, 차입 금리와 렌딩 레이트, 대출 금리의 웨지를 고려한 카파를 수식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수식 5.3의 경우 비유동 자산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가동률과 자본의 감가상각률 또한 고려하여서 하우스홀드의 조정 그리고 비조정의 경우의 수식을 구성하였습니다. 수식을 바탕으로 가계는 조정하는 경우, 조정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생산자, 레이버 에이전시 등도 모두 수식으로 나타내어 균형을 도출합니다. 여기서 잠시 해당 페이퍼를 통해 그가 답하고자 하는 질문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초반부에 소개한 실증 분석으로 확인한 그 결과가 해당 모델에서도 일치하는지 확인한다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발표에는 생략하였지만 실증 분석 결과가 모델에서도 모두 일치함을 그는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unemployment 리스크가 비즈니스 사이클 다이나믹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실업보험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메인 분석에서는 세 가지 다른 버전으로 모델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실업보험이 있는 보통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실업보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리스크가 완벽하게 제거된 실업 리스크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모델을 기반으로 두 번째 모델과의 차이는 네거티브한 셔크에 대한 영향 그 자체를 나타낼 것입니다.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의 차이는 실업보험의 효과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그리게이트 셔크에 대한 반응을 피규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 검정색, 실업보험이 없어서 리스크가 그대로 아웃풋된 상황이 파란색, 실업보험으로 상쇄된 상황이 빨간색에 해당합니다. 검정색과 파란색의 갭은 리스크가 준 영향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파란색 라인에서 빨간색 라인으로의 감소는 실업보험이 해당 크기를 상쇄시키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어그리게이트 셔크이 발생하면 실업은 증가하고 아웃풋은 감소하며 투자도 감소하고 소비 또한 감소합니다. 실업보험이 모든 상황에서 그 영향 정도를 상쇄시킴을 피규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전 메커니즘에서 확인하였듯이 실업보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소비 평탄화를 위해 비유동 자산을 철회하거나 투자를 연기하였습니다. 이는 산출 감소로 이어졌고 피드백 룹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는 파란색 라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업보험이 있는 빨간색 라인의 경우 실업보험이 유동자산을 일부 제공하기에 소비 평탄화를 대신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업보험의 존재는 유동성 선호와 피드백 룹을 약화시켜서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GLB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명목 이자율에 외생적 하한이 있다고 가정하고 2분기 동안 통화 정책이 제한되도록 설정한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7.1 왼쪽 부분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투자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낮은 금리를 이용하였는데 GLB 상황에서는 2분기 동안 제한되고 하한이 있기에 투자 수요 감소가 상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메커니즘에서 인베스트먼트 감소 정도가 이전보다 커지므로 이는 피드백 룹을 강화합니다. 다시 말해 실업 위험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보험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한된 통화정책하의 리스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상시보다 실업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피규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인 빨간색 라인보다 실업보험이 없는 파란색 라인을 보면 실업이 2배 이상 증가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제한 정도가 더 길어지면 실업보험의 역할은 더 강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상황이 보통의 경우, 오른쪽 상황이 제한된 통화정책 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워낙 분석이 많아 복잡해질까 발표에는 담지 못하였지만 페이퍼 후반부에서는 원어셋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첫 번째 비유동 자산, 두 번째 유동성 선호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투어셋 모델 핵심임을 증명하며 그의 주장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레이프스의 페이퍼는 프로퍼게이션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공하였고 투어셋 모델에서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가 일치함을 증명하였으므로 이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투어셋 모델을 통해 언제 위에 피드백 룹이 강화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실업보험은 언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시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발표 후반부에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놔두셔도 되고요. 잘 하셨어요. 이게 들어가실게요. 네, 뭐 발표 슬라이드를 좀 예쁘게 잘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이제 흰바탕 위에서 그냥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뭐 약간 경영대 스타일로 뭔가 이제 예쁘게 하셨는데 뭐 좋죠. 네, 잘 하셨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핵심 그림, 논문의 핵심 그림은 아마 요거일 텐데 여기서 충격받은 감소일 텐데 여기서 이제 그 그레이브스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파란색이랑 빨간 선의 차이일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파란 선이 더 그 증폭이 된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증폭이 된 효과는 거의 이렇게 이채 학생께서 다 얘기를 잘 했는데 그 flight to liquidity 메커니즘 때문에 그 파란색이 더 증폭이 된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경우는 no UI인데 그 실업보험이 없는 경우고 그리고 빨간색은 실업보험이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실업보험이 없는 경우 왜 더 실업률의 증폭이 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 결국은 그 여기서 가계의 그 최적화 선택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가계가 이제 flight to liquidity 행태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미래에 내가 실업 상태가 될 것 같으니까 소비 평탄화를 위해서 미리 그 비유동 자산을 처분해서 그리고 유동 자산을 한번 축적을 해보자 그러한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flight to liquidity가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UI, 그러니까 실업보험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flight to liquidity가 더 세겠죠, 사실. 왜냐하면은 그 실업보험이 있을 때는 그 내가 실업이 되더라도 소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소비 평탄화가 조금은 가능한데 이제 unemployment insurance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소비 평탄화가 사실상 아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unemployment insurance가 없는 세상에서는
그 집을 처분해서 비유동 자산을 처분해서 그 유동 자산을 축적을 하려는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가 더욱더 감소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충격받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파란색에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이제 투자가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투자가 더 떨어지고 생산이 감소하고 그리고 따라서 이제 생산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제 그 고용을 덜 했다는 거니까 실업률이 더 높아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되게 좋은 논문인데 사실은 이제 가장 뭐 되게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그 일종의 제 논문의 그 일종의 반박 논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논문에서는 unemployment 리스크가 그 경기 변동, 거시경제적 충격을 증폭시키는 게 굉장히 약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제 결과를 뒤엎어 버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기존 논문에서 2S에서 고려하지 않고 알았기 때문에 Flight to Liquidity 메커니즘을 아예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그레이브스는 이제 Flight to Liquidity 메커니즘에 들어가면은 나의 결과는 이제 뒤집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제시한 게 아니라 아예 뭐 실증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Flight to Liquidity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상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형을 통해서도 과연 정말로 이제 Flight to Liquidity 메커니즘이 그 아웃풋이나 투자나 혹은 그 실업률을 더 이제 증폭시킨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데이터 측면이나 그 둘 다 균형 있게 쓴 논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모든 논문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논문이라도 사실상 허점이 있는 논문이 있고요. 뭐 사실상 그 완벽한 논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장이라고 해서 뭐 설득력이 제법 있게 들리는 건 맞지만은, 근데 여기 뭐 역시 이게 뭐 절대적으로 진리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또 논문 탄생 과정이 항상 기존의 논문들을 조금씩 이제 반박하면서 이제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또 논문을 쓴다면은 이 논문을 또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어떤 메커니즘이 떠오르냐면은 여기서 제가 그 어떤 연구 주제를 떠올릴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한계점을 찾는 건데, 여기서 한계점이 또 뭘까요? 얘가 뭐 고려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효용 극대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효용 함수거든요. 근데 효용 함수 보면은 소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이스 선택 변수를 보면은 이제 소비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소비와 저축 그리고 투자를 결정할 텐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일단은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노동 공급 쪽을 지금 놓친 것 같아요. 노동 공급 쪽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실업이 된 상태라면은 내가 이제 만약에 그 미래에 직업을 잃을 것 같다. 그래서 소득이 감소할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최대한 그 재직할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겠죠. 좀 초과 근무라도 해서 좀 최대한 소득을 많이 만들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내가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빨리 내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모아둔 자산이 빨리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조만간 내가 소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이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유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직 활동을 또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구직 활동에 대한 그 초이스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노동 공급에 대한 초이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재직했을 때 그 노동은 얼마나 일을 할지 거기에 대한 선택이 없고, 그리고 실업 상태가 됐을 때 또 구직 활동을 또 얼마나 열심히 할지 그런 그 선택 변수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뭐 제 직감으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한번 이제 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유동자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내가 실업 상태에 놓일 거라고 해서 내가 그 살고 있던 집을 파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처음에 최대한 구직 활동도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좀 초과 근무라도 좀 더 해가지고 노동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만든 다음에 그거로도 부족하면 어쩔 수 없으면은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팔겠지만은 근데 집을 그렇게 쉽게 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나의 마진을 넣으면은 그러니까 노동공급층, 그러니까 취업이 됐을 때 그 일을 더 많이 하고 혹은 실업이 됐을 때 더 이제 그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그 초이스 베리어블을 더 하나 추가시키면은 저는 이제 플라이트 리퀴디티 메커니즘이 상당히 약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말한 플라이트 리퀴디티 메커니즘이 좀 죽어진다면은 사실상 이제 그 실업 리스크는 실업 위험 리스크는 사실 그 저자의 뜻대로 이제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저는 그 뭐 구제 활동이나 이제 노동 공급 측면, 노동 공급을 넣으면은 요거 두 개의 차이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설령 이제 그 실업보험이 없는 세상이라고 해도 집을 처분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최대한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혹은 이제 재직 활동한 열심히 더 일한 노동 공급 시간을 더 늘릴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이트 드 리퀴디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아예 일어나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이제 그 플라이트 드 리퀴디티 메커니즘 요인이 상당 부분 약화되기 때문에 이 그 충격 반응 함수의 차이가 크게 많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얘네의 그 논문은 다시 재반박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아마 제가 그런 논문을 쓴다면은 이제 모형도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소비만 있는 게 아니라 효용함수에 효용함수가 조금 더 복잡해질 겁니다. 여기서 뭐 노동 공급에 대한 그 선택 변수가 있을 거니까 조금 더 복잡을 해질 건데 그리고 모형도 당연히 복잡해질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실증 연구도 조금 더 하나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뭘 추가할 수 있냐면은 일단 한번 데이터를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냐면은 이제 노동 공급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텐데 혹은 이제 구직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써서 그 실업 위험이 올라갔을 때 그 구직 활동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노동 공급에 대한 재직했을 때 그 더 초과 근무를 하려는 그런 노동 시간이 있을 텐데 그 노동 공급을 과연 또 얼마큼 또 할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 말고 이제 노동 쪽 변수, 노동 공급 그리고 이제 구직 활동에 대한 그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집어넣어서 그 리그레션을 돌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돌리면 뭐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아마도 저는 꽤 유의하게 실업 리스크가 증가하면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구직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또 노동 공급을 더 늘리려는 유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대로가 나오면 되게 좋겠죠. 그러면 저도 뭐 똑같이 일단은 데이터로 제 아이디어를 한번 또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모형에 또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플라이트 리퀴디티 메커니즘이 상당 부분 약화되기 때문에 그 실업 위험이 결국은 경기 변동을 더욱더 이제 증폭시키는 역할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제가 장담은 못하죠. 그냥 저희 추측이고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 하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정답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뭔가 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 기존의 논문을 한번 잘 뜯어다 보면서 이게 여기서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설득력이 제법 있지만은 뭔가 현실 세계에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한번 상식 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러한 요소를 한번 넣어보면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딱 죽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면 진짜 한번 수행을 해보는 거죠. 진짜 한번 그런 flight to the liquidity 메커니즘이 확 죽는지 안 죽는지. 네, 그래서 딱 죽으면 되게 꽤 괜찮은 논문이 되겠죠. 네,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태영 학생일 텐데 메일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자본과 소득의 불평등 그리고 그 두 불평등의 상호성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이조의 오태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발표는 일단 가장 간단한 모델에서부터 가정을 하나씩 완화해가면서 복잡한 모델로 좀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모델인 랭크 모델은 Representative Agent New Keynesian 모델이라는 이름의 줄임말입니다. 랭크 모델은 사람들이 동질적임을 가정을 하고 있으며 이때의 소비 승수는 1이 됩니다. 저자들도 논문에서 랭크 모델을 그렇게 엄청 길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랭크 모델은 이번 슬라이드에서 한 줄 정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탱크 모델이 나오는데 이거는 랭크 모델의 동질성 가정을 완화해서 세이버와 그리고 핸드 투 마우스라는 두 가지 종류의 가계가 나옵니다. 세이버는 쉽게 설명하면 물질적으로 되게 여유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남은 돈으로 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핸드 투 마우스 가계 같은 경우는 매우 좀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족족 생활비로 들어가죠. 이들에게 있어서 저축이나 투자는 그저 좀 허황된 꿈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크 모델은 탱크 모델의 가정을 더욱 완화해서 세이버와 핸드 투 마우스 계층 간 이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경우입니다. 모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나머지 해당 슬라이드 넘어가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탱크 모델입니다. 탱크 모델은 투 에이전트 뉴 케인지안 모델의 줄임말입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탱크 모델이 성립하는 경제에서는 세이버와 그리고 핸드 투 마우스 두 종류의 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람다라는 게 나오는데 람다는 시장에 존재하는 핸드 투 마우스 가계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이제 1 람다는 시장에 존재하는 세이버 가정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본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의 상보성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우선 자본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따로따로 존재할 때의 소비와 이자율 간의 관계를 구해보고 그리고 이 식을 바탕으로 소비 승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 불평등의 효과만 분석해보기 위해서 세이빙 레이트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경제에서는 투자가 제로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투자의 재원은 곧 저축인데 세이빙 레이트가 0이 돼버린다면은 아무도 저축을 하려고 하는 요인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이 없으니까 투자도 0이 되고 따라서 이제 자본도 0이 되기 때문에 자본의 효과를 소득의 효과만 따로 분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서 소비와 이자율의 관계는 이 첫 번째 식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식을 이자율에 대해서 팽미분을 하면은 소비에 대한 승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 이번에는 자본 불평등만 존재할 때 소비와 이자율 간의 관계를 구해보고 그다음에 또 이 식을 바탕으로 또 소비 승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불평등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카이가 1이라고 저자는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카이가 뭐냐면은
그 전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개인의 소득 변화율을 나타내는 탄력성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카이가 1이 되면은 소득 불평등에 따른 각 그룹의 소득 변화율이 같아지게 됩니다. 이는 곧 전체 소득의 변화가 각 가계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결국 완전히 소득이 재분배된 상황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파이가 1이라는 가정을 통해 완전 소득 재분배를 가정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의 영향을 배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에서는 세이빙 레이트가 0이라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투자 함수가 존재하고, 그 투자 함수식은 첫 번째 식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자율과 소비의 관계는 이 두 번째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이자율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소비 승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은 지금까지는 자본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따로 이제 분리해서 효과를 파악해 갔는데, 이건 이제 두 가지 불평등이 동시에 존재했을 때 소비 승수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도 그 앞서 본 두 가지 경우처럼 이자율과 소비와의 관계식 이거를 제가 넣으려고 했는데 공간상의 문제로 소비 승수만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자율과 소비의 관계식을 구하고 그 관계식을 이자율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키면 이렇게 소비에 대한 승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는 그 람다 변화에 따른 소비 승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람다가 0일 때의 케이스는 모든 가구가 세이버 가계로 동질적인 경우입니다. 즉 아까 우리가 첫 슬라이드에서 잠깐 언급했던 랭크 모델의 경우이거든요. 이때의 소비 승수는 이 표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1이 됩니다. 그 표에 따르면은 소득 불평등과 자본 불평등이 따로 존재했을 때 각각의 불평등이 소비 증폭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자본과 소득의 불평등이 동시에 있을 때 소비 증폭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있을 때 그래프가 이 빨간색 실선 이거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사실이 앞서 구해본 소비 승수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식이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확인해 주시면은 좌변은 소득 불평등과 자본 불평등이 동시에 존재했을 때 소비 승수고, 우변 같은 경우는 소득 불평등만 존재했을 때의 승수와 자본 불평등만 존재했을 때의 승수의 곱입니다. 여기서 좌변이 우변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식과 그래프는 두 불평등 간의 상호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탱크 모델에서 가정이 더 완화된 행크 모델입니다. 행크 모델은 헤테로지니어스 에이전트 뉴 케인즈 모델의 줄임말입니다. 이 모델은 모든 가계가 동질적이라는 랭크 모델의 가정과, 그리고 세이버와 핸드투마우스 가구 간 계층 이동이 없다는 탱크 모델의 가정을 좀 더 완화한 것입니다. 먼저 이 모델에서 나온 가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핸드투마우스의 소비 함수는 실질 임금의 노동시간, 그리고 거기에 정부 이전 소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버의 소비 함수는 좀 되게 복잡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설명하면은 그 미래 예상 소비의 기대값을 그 실질 이자율과 베타라는 할인 개수로 할인해가지고 구한 식입니다. 세이버는 이거를 소비 함수로, 현재 소비 함수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될 것은 핸드투마우스의 소비 함수는 t기로만 되어 있는 단일 기간 모형이고, 세이버의 소비 함수는 t기와 t 플러스 1기 두 기간으로 이루어진 다기간 모형입니다. 이는 핸드투마우스 가게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적다 보니까 저축이 불가능한 가게, 즉 돈을 버는 족족 생활비로 바로 써버릴 수밖에 없는 가게이기 때문에 굳이 다기간의 가정을 상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만 했고, 그리고 이에 반해 세이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t기와 t 플러스 1기 다기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이버 문단에 보시면은 마지막 줄에 아이디오싱크래틱 리스크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탱크 모델과의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여기 시기에서 보실 때 승문자 S로 나타나는데요. 탱크 모델에서는 세이버와 핸드투마우스 간 이동이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현실과
거리가 떨어진 가정이죠. 왜냐하면 계층 간 이동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 생크 모델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좀 더 완화해서 세이버와 핸드투마우스 계층 간의 이동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소문자 S는 단기에 세이버였던 가게가 차기에도 세이버로 남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1 소문자 X는 단기에 세이버였던 가게가 차기에는 이제 핸드투마우스 가게로 변할 확률을 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노동시장은 첫 번째 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저자는 이 모형에서 세이버와 핸드투마우스의 노동시간을 같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트랜스퍼로 그 정부 이전 소득인데, 정부 이전 소득은 배당 소득세와 그리고 자본소득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배당 소득세율은 타우 D로 나타나 있고, 자본소득세율은 타우 K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이제 인플레이션율에 엡실런을 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엡실런은 이제 저자가 말하기를 외생적 충격으로 이러한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까 탱크 모델처럼 자본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분리해서 각각의 효과를 먼저 살펴본 후 자본과 소득의 불평등이 모두 존재할 때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불평등 효과만 뽑아내 볼 건데요. 이것만 적용하기 위해서는 탱크 모델에서 했던 것처럼 세이빙 레이트를 0으로 만들어 자본 효과를 없애고, 그리고 배당 소득세율과 자본 소득세율도 0%로 만들어 이전 소득이 제로가 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의 재분배 효과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본 불평등 효과만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당 소득세율과 자본 소득세율을 람다로 만들어주면 배당 소득과 자본 소득의 전부가 정부의 이전 소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세이버가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 완전히 재분배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불평등이 소비 증폭에 미치는 영향을 경직적 임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테이블 1은 경직적 임금 가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1행 1열을 보시면은 이게 불평등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가게가 동질적인 경우를 뜻하고 있는데 이게 즉 랭크 모델인 겁니다. 지금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리고 여기서도 보셨다시피 랭크 모델의 승수는 1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에서 자본과 소득 불평등의 상부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본 불평등만 존재할 때 소비 순수는 2행 2열에 보시면 1.11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득 불평등만 존재했을 때 소비 순수는 1행 3열에 있는 1.5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불평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소비 순수는 2행 3열에 보시면 2.25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따로따로 불평등이 존재했을 때, 그러니까 1.12에 1.51을 곱한 것보다 이 불평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을 때 소비 순수 2.25가 훨씬 큰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불평등은 각자의 채널을 통해 단독적으로 반응하기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상부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충격 반응이 단독의 충격 반응보다 훨씬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사열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싱크레틱 리스크까지 반영했을 경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상보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은 2행 2열에 보면은 자본 불평등만 존재하는 경우가 2행 2열이죠. 이게 1.11이고, 그리고 2행 4열에 보면은 이제 리스크와 그리고 소득 불평등 두 가지 반영했을 때 소비 순수인데,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2행 4열에 보시면 2.62, 그러니까 불평등이 동시에 있을 때 값보다 더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자본소득의 재분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건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본소득이 모두 재분배되거나 아니면 모두 재분배되지 않는 좀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현실과 맞지 않죠. 왜냐하면 자본소득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임대용 건물과 주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때
건물 임대료 수익만 재분배가 될 수 있고 주식에서 얻는 배당 수익은 재분배가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테이블 1의 표 같은 경우는 임대료 수익과 배당 수익이 모두 재분배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이번 챕터에서 이런 가정을 조금 완화해서 자본소득을 자본 그 자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그리고 두 번째로 배당 수익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자본수익 재분배가 경기 순행적이기 때문에 총수요 충격 반응을 강화한다고 보고 있고 이와 반대로 배당 수익 재분배는 경기의 역행적이기 때문에 총수요 충격 반응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 수익의 재분배는 경기 순행적이고 배당 수익의 재분배가 경기 역행적인데 과연 이 둘 중에서 어떤 효과가 더 큰지 저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앞에 테이블 1을 보면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테이블 1은 자본이 완전 재분배된 상태를 상정하고 그린 표입니다. 테이블 1에 따르면은 자본 불평등이 존재하는 경우 소비의 충격 반응이 증폭이 됩니다. 보시면 자본이 없는 경우에서 자본이 있는 경우를 봤을 때 소비 반응이 더 증폭되죠. 이 represented agent 경우를 제외하고 이걸 보고 어떤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충격 반응을 강화하는 자본 수익의 재분배 영향력이 배당 수익 재분배보다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이번에는 경직적 임금을 한번 고려를 해볼 건데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 왜 굳이 경직적 임금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눠서 분석을 하겠다고 했을까요? 이는 신케인즈 학파 모델이 그 이윤이 경기 역행적이다라는 되게 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케인즈 학파의 논리에 따르면은 경기가 호황이 되면은 생산이 증가하고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 명목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명목 임금의 상승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 비용의 증가입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윤이 감소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죠. 경기가 되게 좋아졌는데 이윤이 감소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좀 개념이 노동임금의 경직성입니다. 만약에 노동임금이 경직적이 될 경우에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도 명목임금이 쉽게 상승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노동의 한계 비용이 상승하는 걸 억제할 수 있어서 이 이윤의 경기 역행성을 조금 더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 2가 스티키 웨이지를 도입한 경우에 이제 소비 증폭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건데요.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 임금 경직성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좀 크기는 좀 다르지만 그 나타나는 양상은 그래도 되게 유사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증적 검증을 한번 봐볼 건데요. 그 선행 연구들은 통화 정책이 아웃풋, 소비, 투자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25%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하면은 아웃풋이 0.4에서 0.5%, 그리고 소비가 0.2에서 0.25%, 투자가 0.8에서 1% 정도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모형에서도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자들의 모델도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그 논문에서 저자들이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뉴케인지안 모델의 단점을 완화시켜주는 자본 조정 비용이나 그리고 경직적 임금 과정을 넣지 않았다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뉴케인지안 모형의 단점 중 하나가 그 지나치게 민감한 투자 반응인데 자본 조정 비용은 이러한 단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경직성 임금도 그런 비슷한 유사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챕터에서 저자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모형은 경직성 임금 과정도 없으며 자본 조정 비용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자 반응의 민감도를 줄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 언급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랭크 모형과도 거의 유사한 반응을 그 투자 같은 경우는 다른 모형들과 되게 유사한 반응을 보이면서 동시에 소비 반응은 훨씬 더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이 제시한 모형은 자본 조정 비용이나 경직성 임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투자에 대한 반응은 그대로 두면서 소비 반응의 증폭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런 자신들의 모형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완화를 하든 강화를 하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결론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소비의 불평등과 소득의 불평등이 모두 경기 역행적이고 소비 불평등의 역행성이 소득 불평등의 역행성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피규어 4도 소비와 소득 불평등의 경기 역행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 자본 불평등과 그리고 소득 불평등 모두 이 두 개가 모두 존재할 때 그 소비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은 각 음의 반응을 보이며 그리고 소비 불평등이 더 큰 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잘 발표 되게 잘 하셨고요. 되게 꼼꼼하게 읽으신 것 같아요, 태영 학생은. 그 보통 이제 경제학 공부하는 분들의 이제 발표 슬라이드 자체는 이제 태영 학생처럼 이제 거의 흰 바탕 위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되게 스탠다드하거든요. 만약에 경영대 출신이다 하면은 뭐 이것저것 좀 애니메이션도 넣고 할 텐데 이제 그 경제학 하는 분들은 뭐 그거는 좀 뭐 근본이 없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뭐 꾸밈 없이 뭐 이렇게 그 텍스트만 흰 바탕 위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만 넣는 게 좀 스탠다드 하거든요, 사실. 근데 뭐 사기업 가면은 뭐 포장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예쁜 도형도 넣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경제학 공부를 하고 이제 학계에 있으면은 뭐 이쁜 도형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뭐 그냥 흰 바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아까 그 최 학생이 발표했던 그레이프스 논문 같은 경우는 그 명확히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한계가 보여가지고 그 한계를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이 논문은 저는 일단 저만의 관점은 그래요. 뭐 사람마다 좀 관점이 다른데 저는 이 논문에서 딱히 뭐 큰 한계는 아직은 못 찾겠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게 한계가 보인다면은 또 그 한계를 반영해서 새로운 논문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논문을 봤을 때는 딱히 한계는 딱히 안 보이고 그냥 좀 예쁜 논문이고 결과가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논문이고 또 뭐랄까 그 저한테 큰 영감을 주는 논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즉슨 내가 이 논문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영감을 받는 논문들은 뭐 이런 거예요. 논문을 딱 봤을 때 또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논문을 만나면은 저는 그게 저한테는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봤을 때는 읽고 난 다음에 저는 이 논문을 봤을 때는 또 한 가지 연구 주제가 떠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 연구 주제는 이 논문이 한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여기 있는 이 저자들이 생각해낸 그 이론 자체를 그 다른 연구 주제에 접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또 어떤 주제에 접목을 시킬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제로금리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 때도 제로금리 한동안 있었고, 특히 한국은 아니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그랬었고, 그리고 또 그 금융위기 때도 미국은 또 제로금리에 있었고, 일본은 제로금리 동안 아주 뭐 30년 가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로금리에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왜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로금리에 너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한번 제로금리 자체를 생각하기 전에 그 실질 이자율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여기서 실질 이자율이 뭐 아까 태영 학생이 발표했던 논문에서 그 실질 이자율 개념이 나오는데 그 실질 이자율이 이거거든요. 결국 이게 그 명목 금리인데 이게 정책 금리고요. 중앙은행에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나눠준 게 이제 실질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요거만 떼놓고 보고 이제 로그 취하면은 이거 테일러 그 확장 익스펜션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학부 교과서에서 봤던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 실질 이자율이 그냥 R이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R은 뭐죠? RN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예요. 이게 실질 이자율이에요. 네, 이게 실질 이자율인데 그 제로금리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천자로 타임 스크립트를 붙여서 튀기 이렇게 놓고 그 제로금리 생각을 해보면은 제로금리가 뭐냐면은 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0인 상황인데 기호로 표시를 하면은 이게 RTN이 0인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0일 건데 제로금리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로금리는 그 리세션일 때 많이 거는데 한번 리세션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리세션이면 모든 게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생산도 감소하고 고용도 감소하고 또 투자도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고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감소해요.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제 오직 그 리세션이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이제 모든 경제 주체가 예상하면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 리세션에서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감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실질 이자율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정책 금리가 0이고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근데 리세션일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 그런 상황에서는 0이고 또 요게 감소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그 실질 이자율이 증가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로 금리에서 나타나는 상황일 거고. 그러면 이제 소비의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텐데 제로 금리 상황에서 이제 태영 학생이 발표한 논문에서 그 여기서 우리가 또 재밌는 걸 봤었는데 그 이게 소비의 반응인데 뭐에 대해서 소비의 반응이냐면은 그 실질 이자율을 깎았을 때 내렸을 때의 반응이거든요. 즉 실질 이자율이 감소를 했을 때 결국은 소비가 얼마만큼 증가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로금리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증가를 했다고 했어요. 감소를 한 게 아니라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실질 금리가 증가를 했을 때는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뭐 그냥 뒤집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0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그 증가했던 게 다 마이너스로 바뀐 거겠죠. 부호만 바뀔 거예요. 사인만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지금 그 실질 이자를 내렸을 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실질 이자를 증가시켰을 때는 이 빨간색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예요.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소비가 감소를 할 겁니다. 소비가 C라고 하면은 C가 감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감소하는 정도는 가장 클 때가 언제일까요? 그 소득과 자본이 소득의 그 불평등이 있고 그리고 자본의 불평등이 같이 있을 때 소비가 가장 크겠죠 이게. 네. 근데 이게 제로금리 상황에서 아마 예상되는 시나리오일 텐데 이제 모형만 봤을 때는 그 이론적인 상황일 텐데 또 이제 그 뭐 저는 지금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연구 주제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그 거시경제에서 또 그 미해결 문제라고 할까요? 그 미해결 문제가 또 뭐냐면은 그 과연 이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타겟 2%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 타겟을 설정을 해야 되냐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일본 중앙은행이나
유럽 중앙은행이나 그 페드나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다 이제 그 인플레이션 타겟을 그 얘기를 하는데 2%라고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중앙은행들은 그 인플레이션 타겟을 2%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고 그 현재 또 그러한 그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또 얘기하는 가는 게 뭐냐면은 2%보다 더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타겟을 2%보다 높이는 게 이제 제로금리에 걸릴 확률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보다 높이는 게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2%보다 높이는 게 좋은지 한번 그 주장을 한번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선행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 선행 연구는 뭐냐면은 그 레프리젠터티브 에이전트 하에서 결론 지어진 그 진행이 된 연구인데 답은 뭐냐면은 그 최적 인플레이션 타깃은 2%를 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논문의 그 시사점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학자들이 많이들 중앙은행이 2%보다 더 인플레이션 타깃을 2%보다 높여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 얘기는 틀린 것이다. 결코 2%보다 높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계는 그 결과는 그 레프리젠터티브 에이전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명백히 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은 저한테 또 어떤 교훈을 주냐면은 우리가 그 레프리젠터티브 에이전트 과정에서 벗어나면은 그 레프리젠터티브 에이전트라는 것은 결국 인컴 이니퀄리티랑 그리고 자본 이니퀄리티가 아예 없을 때 모두 다 없을 때의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지금 그 레프리젠터티브 에이전트에서 그 소비 반응은 캡터링 퀄리티, 인컴 이니퀄리티 딱히 둘 다 네 맞다 저기구나. 네 레프리젠터티브 에이전트에서는 그냥 1이거든요. 1이고 그리고 이제 캐피탈 이니퀄리티랑 인컴 이니퀄리티가 같이 있을 때는 뭐 람다가 충분히 클 때에 해당이 되는데 굉장히 높잖아요. 이제 소비 반응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제로금리 상황에서는 레프리젠터티브 에이전트에 대해서 그 캐피탈 인컴이나 이제 인컴 이니퀄리티가 둘 다 있을 때는 소비가 훨씬 더 많이 감소하겠구나. 그리고 리세션의 정도가 훨씬 심하겠구나 예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은즉슨 뭐 어떻게 되냐면은 제로금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훨씬 크다. 그 비용이 뭐냐면은 그 리세션의 크기 정도일 텐데 그 리세션의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타겟을 더욱더 이제 올려야 되는 요인이 존재할 겁니다. 레프리젠터티브 에이전트에서는 2%를 넘지 않은 게 최적이었는데 이제 캐피탈 이니퀄리티랑 인컴 이니퀄리티가 같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타겟을 훨씬 더 높여야 되는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 생각하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그 미래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아직은 뭐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논문을 쓸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기존의 논문의 한계를 지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또 기존 논문의 그 이론을 바탕으로 다른 이슈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쪽으로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저같이 지금 이 논문을 읽은 다음에 이제 다른 이슈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지식이 조금 있어야 돼요. 이제 과연 이제 거시경제 학문에서 뭔가 논의되는 주요 주제들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은 좀 사전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논문을 항상 꾸준히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항상 대학원 그리고 이제 학자로서의 길을 택하게 되면은 이제 항상 주로 하는 게 논문 읽고 논문 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논문을 읽는 이유는 그냥 뭐 재미로 읽는다는 게 아니라 또 논문 주제를 한번 또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학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 수업을 조금 들은 다음에 그리고 조금 이제 고학년 되거나 또 수업이랑 또 관계없이 뭐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에서는 조금 이제 논문 쓸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데 그 논문을 쓰는 기간 동안 이제 주기적으로 막 논문을 좀 많이 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이 어디 뭐 세미나에 참석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라는 거는 뭐 결국은 그 뭐 발표자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뭐 한계점이나 혹은 뭐 그 발표를 들으면서 혹시 다른 연구 주제에 접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뜻에서 참석을 하라는 거지. 뭐 그냥 뭐 결국 뭐 그냥 한번 나와서 뭐 그냥 자극을 받아라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뭐 여기까지 뭐 얘기는 다 했고요. 네, 이번 학기 이번 학기 된다. 그 서프 동안 좀 많이 배웠나요? 뭐 많이 배웠기를 바라고. 어떤 학생들은 이게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좋습니다. 뭐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아요. 막연하게 대학원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일단 머터보드가 뭐 대학원 와서 이 길이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서 좀 진로를 빨리 트는 것도 이제 인생에서 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학원에 관심 있었던 친구들은 이제 뭐 오늘 이번 주제는 뭐 거시경제 하게 돼서 배웠지만은 이제 다른 필드도 조금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서프를 참여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되게 유익했기를 바라고, 아마 방학 때마다 항상 있을 건데 다음 학기는 다음 학기 된다. 이제 겨울 방학 때 또 하나 있을 건데 그때는 제가 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도 노승화 교수님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노승화 교수님 같은 경우는 겨울 방학 때는 머신러닝 쪽을 하실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머신러닝 관련 논문을 아마 읽을 텐데, 근데 그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또 다시 지원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근데 머신러닝이지만은 아마 노승학 교수님이 좀 이제 계량 전공이시고 이제 계량 중에서 조금 되게 이론적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머신러닝 논문들이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또 좀 논문을 봤을 때 좀 보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뭔가 이제 뭐 증명이 뭐 나오고 뭐 어심토틱 프로퍼티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보게 될 텐데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노승학 교수님이 최대한 그 학부 수준에 맞춰서 뭐 그렇게 하드코어한 뭐 수학은 최대한 배제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러면은 뭐 또 학기 중에서 또 지나가다가 또 인사를 하고 합시다. 네. 네, 이만 헤어질게요. 그래서 리코드.